네, 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바로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3.5%가량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월 9일부터 지난 2주간 대규모의 시장 매도, 특히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 펼치고 있죠. 지난 2주간 금요일까지 해서 8월 9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에서는 8조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팔아서 1,549억 원어치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 또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인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보내고 나서 지난주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다행히 오늘장 기술적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8월 들어서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목금토가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에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관심사인데요. 사실 뭐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이미 지난주에 너무 좀 반영이 돼서 된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당초에는 8월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미 지금 시장이 좀 한번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또 생각보다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생각보다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다 끝나고 이번 주 장이 다 마감이 된 이후에 금요일 11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1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거지만 네, 다음 주에 시장 방향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잭슨홀 미팅을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워낙에 흔들렸고 또 그 지난주에 미국장에 금요일엔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의 매파 의원이라고 꼽혔던 지금 연방은행 총장, 댈러스 연방은행 총장이 그래도 테이퍼링이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또 식의 반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잭슨홀 미팅 주말 정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일단 경제 지표 중에 하나는 PCE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다들 지금 아실 거예요.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지금 발표될 7월 물가 지표 예상치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3.6%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3%대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근원 PC도 지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올 거는 시장이 지금 깔고 가는 전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들도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얼마 나오는지 경제 지표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화이자 백신이 FDA에서 정상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긴급 승인이었어요. 워낙에 지금 코로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니까 네. 긴급 승인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정상 승인이 되면 앞으로 공급도 조금 더 많아지고 좀 더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델타 변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또 빠르게 퍼지고 있고 다시금 퍼지고 있고 재확산이 되고 있고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생활 질병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질병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상 이런 백신들이 정상 승인이 하나하나씩 되면은 뭔가 바이오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도 뭐 같이 좀 흐름을 타면서 좀 주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이자가 FDA에서 정상 승인되는 부분들의 이슈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바이오주의 상승의 중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하락세를 띠고 있고, HLB 같은 종목도 뒤늦게 이제 뭐 베트남 백신 관련한 모멘텀 왔다가 조금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서린바이오 같은 또 mRNA 백신 관련주는
또 장중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주가를 살펴봐야죠. 역시 오름세를 현재 서린바이오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정상 승인이 과연 또 백신 관련주에 미칠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백신 계획 있으세요? 저는 신청은 했는데. 저도 신청은 했거든요. 네, 저는 9월 저도요, 달이더라고요. 9월 말. 추석 끝나고. 네. 저도 그래서. 네, 벌써 다 찼더라고요. 네. 저도 신청을 그날에 했는데 9월 말로 잡혀가지고 네. 얼른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뭐 이렇게 자녀 백신 하는 것도 계속 이제 이게 알람은 해놨는데 뭐 그게 거의 한 10분 만에 안 하면 다 그냥 맞아요.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확실하게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 건 맞는 것 같다. 지금 네. 1차 접종이 50%가 넘었으니까 맞아요. 네, 확실히 지금 많이 맞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국 1차 접종률이 50.5% 나오고 있고요. 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이번 금요일 밤에 네. 내용이 나와서 그렇죠. 다음 현지 주에 시간은 10시인데 오전 10시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장 끝나고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슈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꼽아주셨습니다. PC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되면 월말 월초로 갈수록 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계속 시장의 방향을 또 심리를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분기점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단 말이죠. 바로 잭슨홀 미팅. 이 잭슨홀 미팅 전후로 분위기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일단 뭐 잭슨홀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때는 시장에서 별로 주목하지 그렇죠. 않는 변수 아니었나요? 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주식도 안 할 때였으니까 20년 전에 왜 가셨어요 거기?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거기 스키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또 회의할 때 맞춰서 아니 그게 그 아니라 지역 그 지역을 방문하셨었다. 그때 이제 2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예. 여행을 갔었다가 네. 제가 이제 그때 뭐 스노보드 한참 좋아할 때라 가지고 네. 잭슨홀이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스키 리조트가 있거든요. 네. 엄청 큰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게 뭐 유명한지도 몰랐죠. 그냥 뭐 이런 데인지 모르고 그냥 놀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금융권에 이제 있으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아, 그거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딱 두 가지만, 거긴 딱 두 가지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키장 아니면 호수. 호수에서 나오는 송어. 송어 요리랑 그냥 스키장만 유명한 진짜 완전 촌이었는데 이제 이게 저렇게 유명할 줄 알았으면 좀 더 돌아볼까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잭슨홀을 지금은 이게 뭔가 변곡점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먼저 김은 좀 빠졌어요. 뚜껑은 먼저 열렸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저는 이제 여기 나와서도 항상 저는 뭐 항상 강세론자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8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정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3에서 4% 정도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 조정이고 그 이상 조정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기준 한 5% 이상은 조정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각각 지수 기준으로 2에서 한 3%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 예상보다도 더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있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별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내에서도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많이 매도가 나왔지만 하락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지수 다우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은 거의 뭐 그냥 조정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좀 많이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매도 이쪽이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때마침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7월 FMC에서는 별말을 안 했을 줄 알았는데 거의 7월 F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듯이 이야기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건 7월은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에서도 별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슬며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충격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뉴욕 증시도 흔들리고 달러가 급등이 나왔고 달러 급등 요인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우리 시장도 저는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상과 다른 이슈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나왔으면 잭슨홀에서 나왔어야 되는 흐름인데 잭슨홀 전에 이미
생각보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연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네라는 걸 미리 안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기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으니까 거기다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예상을 하잖아요. 뭐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식화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잭슨홀을 몇 개월 동안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중간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뚜껑이 자꾸 열리니까 이제 좀 김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이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건 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속도네 속도. 그러니까 하는 거는 올해가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약간 디폴트 값은 올해 한다.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봐야 뭐 두 달밖에 차이는 안 나잖아요. 빨리 해봐야 10월. 늦게 해도 12월이면 그 간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이제 하긴 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는 그거겠죠. 시장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내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6개월 만에 끝낼지 아니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12개월, 한 1년 정도 갈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잭슨홀로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잭슨홀이라는 회의가 자체가 이번에도 뭐 가서 송어 먹으러는 안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 하지 만났어야 않습니까? 되는데 네.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화상회의로 그렇죠. 교체가 돼가지고 원래 잭슨홀이 유명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석학들이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스키로 타지만 여름에는 할 게 없는데 거기에 아까 했지만 호수가 있어서 휴가. 휴가로 그냥 송어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송어 낚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카보이 빌리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송어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지 않았을까? 감히 예상합니다. 그냥 제 예상 그냥. 자꾸 먹는 거를 네. 네. 그래서 그 식당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식당. 맛집 문의는 항상 우리 네. 문서진 전문가께 하면 네, 되거든요. 잭슨홀에 혹시라도 가시면 카보이 국내 빌리지에서 해외 다 많이 하시죠. 송어 스테이크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찾고 낚시를 하던 모임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언급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떴던 건 사실상 벤 버냉키 의장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회의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쭉 살펴보면 그러면 그 벤 버냉키 이후에 잭슨홀에서 엄청난 뭔가 힌트가 나왔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벤 버냉키 의장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결정한 그 시점이 어찌 보면 잭슨홀이 가장 꽃을 피웠고 그때 굉장히 그쪽에 이제 집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시장은 집중했지만 항상 그때 잭슨홀은 다 알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평균 물가 목표제 네. 제시한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앞전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해요. 뭐 그때 네. 뭐 YCC를 할지 말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 그러니까 원래 회의의 성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심도 있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 의견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하는 회의인데 이게 이제 벤 버냉키 회장 의장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됐던 부분이지만 뭐 결국에는 성격 자체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구체적인 뭔가 나오진 않는다. 다만 힌트는 줄 수 있다. 근데 그 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힌트로 나왔는데 그럼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이 속도 관련 부분을 그런 세세한 부분을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내는 할 건데 추가적인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상황을 보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좀 약간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속도를 빨리 하는 걸 지금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걸 델타 변이를 봐야 되니까 앞서 김혜지 전문가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카블란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에스테 조지 이제 캔사스 여는 시티 그 여는 총재만큼 매파거든요. 엄청난 강성 매파인데 그 강성 매파가 델타 변이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연준 내에 깔려 있는 저변이 결국은 델타 변이를 또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속도는 지금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정되면 빠르면 9월 속도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제가 보기엔 10월, 11월 정도나 돼야지 속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잭슨홀 미팅은
그러면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맞을 변동성은 지난주 맞았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잭슨홀 미팅은 시장의 중립 정도 수준? 중립보다 더 낮은 이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중립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그 7월 지난달에 FOMC 의사록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아직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로버트 카플란 연은 총재가 또 금요일장에 영향력을 미쳤던 발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저점 매수세를 만들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테이퍼링은 뭐 9월 정도 빠르면 9월 혹은 10월에는 반드시 이제 시장에 또 표면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재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의 속도 6개월에 끝날지 12개월에 끝날지 어떤 게 더 악재인가요? 어떤 게 더 악재죠? 당연히 이제 6개월로 하면 네.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퍼링을 6개월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6개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 관련 부분을 한 기간을 1년 둔다. 그러면 네. 그래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1년 후가 생각될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테이퍼링 속도는 길어지는 게 좋은데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진 않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는 데 속도를 또 점점 늦출 수도 있다. 그 테이퍼링 또 종류가 초반에는 아주 천천히 하다가 뒤에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정 수준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약하게 했다가 경제 상황을 보고 그 속도를 그러니까 이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조금 더 네.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6개월보다는 1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좀 더 지연되는지를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행 기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델타 변이가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력 계속 뭐 투자자나 연준이나 주목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FOMC 7월 회의에서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가 정말 이대로 진전이 된다면, 우리의 예상대로 진전이 된다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7월 말이었죠. 7월 27일이었고 이번에 이제 8월 말 사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누구도 몰랐지만 연준 위원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FOMC 했을 때 상황이랑 지금이랑은 워낙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의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 지금 애플이나 사망자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특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그렇죠. 위드 코로나인데. 공존해보자, 네. 위드 코로나로 가보자라는 건데 지금 사망자가 느는 게 지금 뭔가 위험 요소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애플이라든지 뭐 IT 기업들도 지금 출근을 지금 내년으로 다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델타 변이의 확산, 코로나의 재확산은 지금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으로 지금 인식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지금 상황이나 9월 FOMC도 9월 말까지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외국인이 자금을 우리 시장에서 많이 빼다 보니까 이게 테이퍼 텐트럼이 아닌가 이런 뭐 얘기나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뭐 멘트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거는 사실상 저는 4월에 왔다고 봐요. 그때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하고 네. 그때는 글로벌 전체 시장이 다 무너졌고 이번에 나온 건 사실 아까도 했지만 뉴욕 증시를 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특히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테이퍼 텐트럼보다는 오히려 저는 세미컨덕터 텐트럼 그러니까 반도체 윈터 쪽이 텐트럼. 반도체가 조금 더 우리 시장을 원래 좀 빠질 만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이머징에서 자금이 나오는 시점인데 때마침 거기에 반도체라는 악재가 끼어버리니까 그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와야 될 물량이. 그럼 이번 주 변수 이제 잭슨홀 미팅을 놓고 소문난 잔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수,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는 저점은 잡았다고 보세요? 저는 저점은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네.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 1% 정도는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은 잡는 게 맞다.
지금은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저는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원래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는 이거는 한 6월 달부터도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8월이 마지막 기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8월이 제가 보기에는 원래 만약에 뭔가를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요. 9월 달부터 시장은 좀 더 다시 안정적으로 가면서 연말로 가면 상승 속도는 또 가팔라질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그다음에 이런 뭐 기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적인 부분이 다 빠지는 시점은 오히려 더 내년 더 강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오히려 더 속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그래도 제일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난해 들어오셨던 분이라면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우상향에서 하락하는 그 장 분위기를 또 처음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횡보하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좀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뭐 이미 좀 1, 2주가 지나갔지만 대응 전략,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조언, 김혜진 전문가님이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시간에 대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장의 상황들이 닥칠 수가 있어서 항상 너무 공격적으로 전부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고 내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저는 이럴 때 좀 흔들리지 말고 더 분할해서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 잘 될 거라고 믿으셔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투자하셨을 거니까 그 기업에 대한 좀 같이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의 기간, 즉 금리 인상,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지를 시장에서는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게 테이퍼링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시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윤곽을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시행돼서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그 두 가지를 시장에서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아직은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점 기억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자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바닥대 추가 하락, 대응 전략은? 네, 정말 반도체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던 8월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가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예상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에는 가석방이 됐는데 이후에 반도체는 외국인의 과격한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보이고 12거래일 만에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반도체 업종 지금 바닥일까요?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은 바닥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 뭐 한 2, 3% 정도 지수니까, 지수 말고 종목이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네. 뭐 한 3% 정도, 4% 정도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추세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러면 레벨 자체가 다운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나와도 반등보다는 그냥 옆으로 그냥 쭉 길게 횡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기간 조정, 횡보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반등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모건 스탠리의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나왔다라는 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좀 일부 하우스 쪽에서도 좀 언급은 했던 포인트는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뭐 하이투자증권 쪽인가 이쪽은 꽤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쪽 물론 뭐 그쪽 섹터 애널분이 하이닉스 출신이라서 조금 더 뭐 그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찌 보면 모건 스탠리보다 이쪽이 더 먼저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본 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사이클이 나오겠어라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을 지핀 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고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추종하는 이제 자금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매도 포지션, 그럼 그게 지금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거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부정적인 업황까지 반영이 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런 업황을 이야기할 때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가격 하락폭이 한 10% 정도로 봐요.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이만큼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걸 업황이 피크아웃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섹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8년에 한번 그걸 반도체 쪽은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빅사이클로 쭉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날 때 초반에는 2016년, 2017년은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는 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을 많이 하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받는 거고 그렇게 공급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게 시장의 예상치를 너무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폭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떨어진 각도는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만에 30%가 넘게 고점 대비 빠져버리니까 이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포지션은 엄청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건 야 이거 공급 늘어나는데 근데 수요가 약간 피크다? 그러면 2017, 18년도 같은 고점 찍고 그렇게 한 30% 가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반도체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그때 수요를 견인했던 포인트는 서버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지금의 이거를 견인하는 부분은 물론 여기도 당연히 뭐 서버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맞죠. PC도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은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 2017년도 이 사업은 분명히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구체화되고 사업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부분. 많은 성장주들이 특히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생각보다 나스닥도 그렇게 많이 요즘에 조정을 안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들이 고평가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 이익의 듀레이션이 엄청 네. 뒤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한 5년 후나 수익이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나온 거죠. 줌 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줌은 당연히 당장에 수익은 안 날 거야. 근데 줌 딱 실적 발표하니까 이거 뭐야 바로 실적이 연관이 되네 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 같은 산업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진입 단계였다면 이제는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진입 초입구가 아니라 산업이 이제 성장기에 접어드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이쪽의 수요는 이전에 보다 훨씬 폭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2017년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2018년에 있어 왔던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폭락 이 흐름과 연관되지는 그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나올 만큼 악재를 맞은 가격이고 지금부터 반도체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뭐 테슬라의 AI 대회에서도 보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주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만큼 파운드리 업종에는 먹을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뭐 메모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모건 스탠리의 이런 거는 좀 coming is winter이라겠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Winter 겨울이 is 오고 있다. coming. winter is coming. 예,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거지 않나?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그냥 뭐 이 종목 제가 뭐 매수 추천 또 맞긴 한데 지금 가격에 사서 물릴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를 이 가격대 10만 원대 가격이잖아요. 그럼 10만 원대에 사서 여기서 내가 물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의심이 불거졌고 그리고 경기 정적론과 함께 또 나온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좀 둔화 사이클, 하락 사이클을 타게 됐을 때 사이클이 좀 짧아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쭉 하락하던 게 금방 또 올라가진 않잖아요. 갑자기 뭐 무슨 보양식 먹은 듯이 갑자기 불끈 올라가진 않잖아요. 뭔가 어쨌든 계기는 있어야 되는데 매수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해도 손해볼 가능성은 적다. 삼성전자를 6만 원대까지 열어놓으신 분도 저는 봤거든요. 네, 반도체 대형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다 하시면 못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사 보세요. 네. 네.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목표가를 10% 정도 내린 거거든요. 이미 지금 제시한 목표가에 다다랐어요. 네, 다다랐는데 네. 사실 우려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도 지금 반도체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수출 단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량 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업계 네. 관계자들은 지금 계속 반박 인터뷰를 할까 반박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반도체 공급 과잉 아직 멀었다. 만약에 이르더라도 내년 연말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는 분기별로 장기 계약을 하는 추세인데 이제 올해들의 계약들은 거의 다 만료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꺾일 리는 전혀 없고 지금 수요는 오히려 견조하고 공급이 그에 맞춰서 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물론 우려가 있어서 지금 6만 원 열어놓으시고 하신다지만 지금부터 저는 매수하시는 게 또 반도체 업황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 탑픽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문선희 전문가님.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도 좋게 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6만 원까지 열어놨다. 그분은 6만 원 오면 5만 원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5만 원 오면 4만 원까지 열어놓고 결국은 못 사고 나중에 10만 원 되면 그때 다시 9만 원 내려오면 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정도 갔을 때 근데 이거 한 8만 원만 와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많을 거고 7만 원까지 오면 집 팔아서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또 막상 그 숫자를 보니까 또 집을 못 파는 거죠. 물론 집 팔아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면 삼성전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떨어져 줄 때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위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퍼포먼스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빠를 것 같아서 물론 종목을 선호하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거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 왜냐하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과도하다. 이야기했던 부분 이미 다 목표가 낮춘 부분까지 다 왔다. 그리고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 수요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빅사이클이는 모르겠다. 빅사이클인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올까? 하락 추세가 나올까라는 부분. 그러면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그 게스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약간 땡 했던 게 있어요. 저는 어차피 워낙 강세론자니까 나스닥을 계속 간다라는 쪽이었고 다른 쪽의 이제 패널분은 나스닥은 너무 고평가돼서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나왔던 이제 이 게스트분이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 일반 줄이는 분인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애플 그래서 나스닥이 자꾸만 떨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나스닥에 종목이 뭐 있나 봤는데 애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 기업이 지금 다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안 쓰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는 SK하이닉스 이야기 좀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항상 강조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 포인트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TMA라는 이런 이 전구체 소재가 생산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사밖에 못해요.
예, 이 회사밖에 네.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글로벌적으로도 3개 회사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 당연히 반도체 쪽이 늘어난다면 반도체 이 전구체 TMA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다양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뭐 테슬라 이런 쪽까지 다 지금 거래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자체가 저는 상승할 거라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은 반도체주 탑픽 어떤 종목이시죠? 네, 저도 물론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게 보는데 중소형주에서 ISC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성장성이 조금 더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ISC는 두 가지 모두의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켓 생산하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양쪽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워낙에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비중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거의 뭐 6대4 시스템 반도체 6 정도가 됐거든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5G라든지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모듈 소켓을 다 생산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업황의 뭐 성장성 느껴보시면 ISC도 지금 투자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을 꼽아봤고요. 낙폭과대, 또 독점적 시장 지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있는 소켓 기업, 이렇게 3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후장 슬슬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주식 심화론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제 1시간도 오늘장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다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